네, 여러분, 미생이라는 만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번 주의 주인공은 바로 이 미생의 작가입니다. 윤태호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뵈시죠. 미생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에는 긍정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그 전에는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제 스스로에게도 뭔가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는 작품을 좀 하고 싶었었죠. 과거에는 만화라는 게 나는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도구였다면 지금은 제가 목격한 세상을 증명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이세요. 저보고도 중저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더 낮으신 것 같아요. 어제 과음해가지고요. 목소리가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평소 목소리는 어떠신데요? 이거보다 조금은 더 높죠. 예. 그래요?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까지는 많이 듣지 못했고. 근데 우리 작가님 목소리가 낮으니까 제 목소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아주 가장 핫한 것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설국열차 톤을 지금 연재를 시작을 하셨죠? 프리퀄, 예. 이제 총 5회거든요. 예? 총 5회로 가는데, 이번 주에 마지막 회.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회입니까? 어떤 반응들 아주 좋죠? 뭐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제 만화 밑에 와서 많이 떠드시고. 뭐라고 들어옵니까? 제 만화와는 별로 상관없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만화는 역시 뭐 제가 특별하게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제안을 받아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영화의 좀 더 보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해서 만화 자체로는 뭐 이야기 나누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다들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화와는 상관이 없이. 만화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이야기를 뭐 지금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이 설국열차에 담겨 있는 뭐 코드가 뭐고 뭐 아주 분석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대요. 그러면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겁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댓글은 잘 안 읽어봐서. 미생 같은 경우는 댓글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왜 그건 안 읽어보셨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나 이런 걸 좀 오해해서 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찔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 설국열차 그 영화는 이제 그 열차가 달리기 이제 시작한 지 17년 뒤 이 상황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 웹툰 같은 그 이전 상황.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 상황에 있어서 우리 작가님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녹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짜여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봉 감독님하고 만나가지고 상의를 했고
제가 그리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고 봉 감독님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 컷수의 제한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봉 감독님이 너무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 봉준호 감독께서는 그러면 그 웹툰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뒤로는 안 만나봤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혹시 일부러 피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상상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셨었어요, 작가님? 그 이전 상황 같은 경우. 어떻게 이들은 기차에 오르게 됐는가? 꼬리칸의 사람들. 꼬리칸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올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팔을 자르게 되는 순간이 가기까지, 그러니까 그 식인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랄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대사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그 지점을 그림으로 구현을 하고 싶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식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식인 그때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을 먹으려고 했을 때 길리엄이 나타나 자기의 팔을 잘라주는 씬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마지막 씬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되는 거고. 5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왜 5화로 한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생 그때 연재가 다 끝나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횟수의 작품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 봉준호 감독님하고는 평소에 막역한 사이세요? 두 번째로 뵀었죠. 그 전에 인터뷰 때문에 한번 뵀었고. 그래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이제 교분을 나누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셨고? 네네, 그냥 팬이었죠,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럼 봉준호 감독님은 왜 윤태호 작가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작사에서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작사에서? 그러면 제작사에서는 왜 그러면 윤태호 작가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좀 시끄러운 작가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백지 상태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내가 아주 주체적으로 발휘해 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봉 감독님의 영화가 워낙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고 저 역시도 미생이라는 작품 끝나기 직전에 시작했던 작품이라서 그 미생을 보고서 저를 좋아해줬던 독자들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미생 연재 말미에 좀 체력적인 피로함이 이제 극대화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이래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매우 컸죠. 그러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설국열차가 편집까지 다 끝나서 완성된 상태에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처음에 봤을 때는 가편집본 상태에서 이제 뭐 번역도 많이 안 끝난 상태에서 먼저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 시사회 할 때도 보고 그러면서 봉 감독님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러면 이제 완성된 형태를 보기 전에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훨씬 전에 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수락할 때 어떤 상상했고 기대했던 영화가 있고 만들어진 다음에 영화가 있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영화에 대해서요? 제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그걸 수락하실 때는 영화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다라고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미리 시나리오를 받았었어요. 시나리오. 그래서 그걸 다 읽었었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만화와는 다르구나. 원작 만화와는 매우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어떤 기대라거나 팬으로서 물론 기대했던 바는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와 영화를 봤을 때의 느낌은 되게 봉 감독님은 그랬다고 해요. 이게 블록버스터로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 로고 같은 경우도 너무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좀 소박한 타이포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작은 이야기를 추구를 했던 게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의도는 매우 적절하게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팬으로서 제가 보는 건 따로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윤태호 작가님 오면 누가 말해도 미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네. 또 워낙에 많은 그 팬층을 형성했던 작품이고, 엄청 팔렸죠. 단행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30만 부 가까이. 30만 예. 부. 와, 인쇄 수입도 좀 되시고.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라서. 예. 아, 인쇄 수입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그 미생. 이 작품을 이제 그 기획하고 제작을 하면서 가졌던 작가로서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분노 또는 불만이었다. 이렇게 언급하신 걸 제가 봤어요. 아, 그 미생하기 전에. 네. 예. 그 분노 또는 불만이라고 하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사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어떤 예. 박탈의 경험이랄지. 네. 왜 나는 남들과 동일하게 얻질 못하고 왜 좀 덜 올까 항상 나에게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 어떤 빈곤의 기억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야후라는 만화를 제가 했었는데 예. 그 만화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던 뭐 성수대교 사고랄지 산풍 사고랄지 네. 이런 것들을 대상화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런 것들이 마치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에 토픽처럼 흘러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예. 분명히 여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텐데 마치 뭐 산풍 사고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구출이 된 사람을 마치 세계 기록이 뭐 구출된 세계 기록은 며칠인데 우리나라에서 며칠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기억이 중계 방송하는 예, 것도 맞아요. 예, 너무 예. 혐오스러웠고 더 혐오스러웠던 건 뉴스를 보는 제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뉴스 자체를.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 주인공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했었죠.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 될 것이다라고. 예. 근데 이제 정작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됐을 때에는 대상화시키질 못하는 거죠. 이제 누구에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떻게 테러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어떤 의식화랄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예. 일반 자연인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적을 찾지 못해서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독자는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역시도 일정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예. 적이 필요한 겁니까? 책임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예.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어떤 분명히 책임 소재랄지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넘어가야 네. 사실은 시스템이 정당하게 굴러간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렇죠. 되겠죠. 물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항상 깃털만 들어가고 예. 몸통은 쏙쏙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산풍 사고랄지, 그렇죠. 뭐 성수대교 사고랄지 그 이후에 그 주체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누구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이 한 겹, 두 겹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체념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분노가 누적되는 과정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어떤 분노나 제 자신에 대한 뭐 후회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모든 게 뭉뚱그려져서 제 안에서 마이너스적인 에너지가 쌓인다는 것이 네.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특히 예.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네. 뭐 유전적으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어주는 측면도 있겠으나 살아가면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아이들에게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긍정하지 못하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시선들이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유전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미생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에는 조금은 긍정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그 전에는 제 혼자서의 어떤 만족, 그러니까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에너지 삼아서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제 스스로에게도 뭔가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는 작품을 좀 하고 싶었었죠. 근데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든 사회에 대한 것이든 분노이지 불만이 다시 긍정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역발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구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다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체념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래서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그렇죠. 그 현상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제 스스로를 어떤 면인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네. 그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없겠다. 정신적인 부분이건. 그래서 일단 제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회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걷어들여 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 그다음에 나의 가족들과 그냥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과연 근데 거기서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지는 그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소시민적 삶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과거에는 직접 눈에 띄는 엄밀한 사건들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네. 편리하게 방법적으로 그것들을 취해서 만화의 어떤 동력으로 삼아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다 예민한 결이랄까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과연 셀러리맨이라는 사람들은 이 체제 내에서 제대로 잘 자기를 낮춰가면서 적응하는 것이 최선인가? 또는 이들은 이 톱니라고 불리는 이 환경 내에서 자기를 톱니로 인정을 하는 것이 출발점인가?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도 저는 뭐 고민되는 지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 묘사를 해 나가고 또 목격한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도 역시 과거의 사회적인 분노에 대해서 작품의 동력으로 삼았던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작가님께서는 셀러리맨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안 해봤죠.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셀러리맨 여러 명 인터뷰나 이런 것 과정을 거치셨겠죠. 거의 연재하면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계속 인터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통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글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좋은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도 피해 안 받고 싶어 하는. 결국 소시민적인. 그죠?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그죠? 그리고 자기 만족도를 굉장히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내적 규칙이 굉장히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랄까요. 여기서 이제 내적 규칙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본의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를 지키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그 생각의 어떤 근거들이 충분히 있고 그것들이 크게 뭐 우려스러울 만큼 뭐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정도. 그래요. 근데 아까 이제 불만 내지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먼저 작가님의 개인사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자라오는 과정에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신 건데 그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그 가난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것은 어떤 뭐냐면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인 것이고 근데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가님을 유지시킨 것 내지 끊임없이 내부 갈등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관통해 제가 어디서 보면 열등감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서 군대를 면제당했는데 면제를 당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군대 체질이고 갔으면 굉장히 잘했을 텐데 저는 지시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선이라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각질화가 되는. 근데 그래서 심한 훈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때는 더 심해서 목까지 이렇게 거의 안 좋은. 그러다 보니 이제 시골에서 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는 생활이었죠. 목욕탕도 거의 못 가보셨겠네요. 가서 쫓겨난 적이 많았죠.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제 손님들이 싫어한다 이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그 취재를 할 때 그 바로 그 어린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한번 그 만나뵌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상당히 힘드시더라고요.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치유가 안 되거든요. 치료가 안 되고 조금 더 호전시킬 수는 있으나 끊임없이 계절이 될 때마다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그 싸움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내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같이 어울리질 못하고 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도 되는데 제 자격지심 때문에 같이 못 노는 거죠. 네네네. 시골에서는 뭐 멱도 감고 같이 그렇죠. 개울에서 그렇죠. 빨가벗고 놀아야 되는 그럼, 건데 벗지를 못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일이 계속 잘 안 돼 가지고 집안 자체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분노가 있었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못 사냐? 예, 이런 나는 것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네. 뭐 이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도 살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네, 그런 네. 욕망이 있다 보니 네. 거짓말 잘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남 뒷담화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잘했냐면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아이도 자기가 실제 그런 일을 한 것 같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거짓말을 잘해 그럴싸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자신에 대한 혐오도 굉장히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또는 환경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왜 나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회의, 환멸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동력이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좀 더 낮게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했죠. 그 계기점은 뭐였습니까?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대 떨어지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미대 안 가면 안 되겠냐. 거기 돈 많이 든다는데 그래서 미술교육과를 시험을 쳤다가 실기 비율이 9%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신문에 만화를 연재를 했었는데 오호. 그래서 계속 입시 미술부 생활을 해왔었는데 실기 비율이 9%밖에 안 되는 곳에 가서 입시를 보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대 실패하고 서울로 와서 만화 학원을 다니면서 강남역에서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히. 친구가 이번 주에 그 광주에 있던 아이들 그 모임이 있는데 나와라 그러면서 반장 하숙집 전화번호를 주길래 반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반장이 굉장히 난처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만 모이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난 25살 때 데뷔를 할 거야라고 목표를 잡았죠. 왜냐하면 너희들 군대 갔다 오면 난 면제니까 난 그때 작가가 돼 있을 거야라고 목표를 잡아서 실제 데뷔를 했죠. 그때. 그래요. 그때가 그럼 몇 년도 얘기가? 93년도. 93년도. 데뷔한 지는 93년도고 학원 다닐 때가 88년도. 88년도. 애당초 그러면 이제 미대를 포기한 다음부터 다른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만화 오로지 이거였습니까? 어렸을 때 만약에 만화학과가 그때 이미 있었더라면 저는 만화학과를 시험을 쳤을 거고요. 만화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 그릴 줄 아니까 당연히 이제 미대를 진학을 꿈을 꾸게 됐던 거죠. 제가 좀 이게 문외한이라 드리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연도를 여쭤본 이유가 1993년이면 그런 시각은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을 때 얘기는 하지만 과거의 만화를 바라보기로는 거의 학급 문화, 그죠? 그 애들이 만화 보면 어른들이 혼내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만화가 선생님들은 항상 방송에 나오고 허영만, 이현세, 고우영 이런 선생님들, 김수정 이런 선생님들은 항상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급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히 무슨 만화가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고 나 따위가 무슨 만화가식이나 되려고 그냥 화가 나야지 거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좀 역전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화가는 지방대 미대 나와서라도 뭐 어디 산골짜기에 박혀서라도 자기 혼자 작품 활동하면 작가잖아요. 화가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만화가는 좀 더 엔터테이너적인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공개가 돼 있는 사람, 거의 연예인 같은 내가 감히 그런 사람을 꿈을 꾸다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죠. 그래요. 그 보통 이제 그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게 이제 긍정적 에너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도 두 갈래가 있다. 제가 어디선가 이제 그렇게 주워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로지 자기 자신.
그걸 출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만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로만 골몰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그 열등감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었던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로 눈을 넓히면서 오히려 그것의 개선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윤태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또 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후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열등감의 포인트를 사회로 보기보다는 네. 제 안의 메커니즘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열등한 포인트를 꼭 찾아서 나는 느끼는 것인가? 왜 남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나는 어떤 열등한 지점을 순발력 있게 빨리 찾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버리나? 왜 나는 그렇게 열등감이란 자석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인가? 예.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포인트가 그래서 있었죠. 진단은 내렸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항상 그 핑계대는 태도랄까요? 내가 이런 환경에 빠져 있는 건 피부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어떤 좀 맞닥뜨리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같은 학교에 저랑 똑같은 피부를 갖고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밝은 애였어요. 같이 멱은 안 감아도 옆에서 아이들 옷도 들어주고, 야, 여기 가서 놀아, 여기 가서 놀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끝나고 나면 감자도 캐와가지고 같이 구워 먹고, 전혀 그런 데에서 자기가 꿀린다는 생각 전혀 안 해보는 아이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떤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역할, 그 힘의 균형 역할을 막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포지션을 항상 낮은 쪽에 제가 먼저 포지셔닝을 딱 시켜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좀 하찮은 존재로 제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던.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졌던 것도 역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또는 변호하기 위한 또는 내가 평소에 잘 먹어왔던 남 핑계댔던 어떤 태도의 근거에서 내가 그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럼 아까 이제 미생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긍정 모드로 그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그 아마도,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 예. 그럼 이제 그 윤태호 작가님의 내면에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치유되고 없어졌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있어도 노출은 안 시키려고 하죠.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직도.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신경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성적으로 안 하려고 하지만 몸이 반응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요? 쭈뼛쭈뼛거리게 만든다거나. 혹시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윤태호 작가님 이름 석자도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제 주변인들하고 같이 술을 먹거나 이럴 때 누가 사인해달라고 그러면은요. 최근에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을 해주는 주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인을 해주지만 다음부터 그 집은 절대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겁나요. 저번에 정말 진지하게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겁이 나요? 나 이제 못 돌아다니겠다. 괜히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괜히 그 몇 번의 경험 가지고 저 그냥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어디 못 다니겠다 막.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저한테는.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겁이죠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지금 나한테 와서 사인해 달라고 했던 어떤 나를 좋아하는 팬들의 시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뭘 썩 그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속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 목격당하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아마 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혹시 겁이 아니라 불편함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나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겁이 나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하고 싶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데 어디선가 나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면 겁일 수도 있네요. 그게 최근에 홍대 쪽에 와가지고 이제 술을 자주 먹게 되면은 홍대는 또 워낙 문화인들이 많으니까 자주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뭐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약주 한 잔 드시고
약주 한 잔 들다 보면 목소리 톤도 올라가게 돼. 완전 커지죠. 내가 왕년에 뭐면서 무용담도 그렇지는 좀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아니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하고 한번 그러니까 사나운 눈빛을 교환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 오히려 그것이 자꾸 제어가 되고 신경 쓰이고 막 이러십니까? 그런 걸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신경은 안 쓰는데 네. 신경 안 쓰고 막 잘 재밌게 그 자리를 즐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사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약간 서늘해지죠. 좀 그렇죠. 느낌이. 왠지 긴장이 되고. 예. 그렇죠.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이런 빨리 겁니까? 자리 옮기고 막 그러죠. 자리 옮기자고 하면 같이 술 드시던 그 지인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러자고. 예. 주로 제가 술값을 내니까 그러자고. 예. 그래요? 시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어떤 그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내지 내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세이나 이런 이제 책을 보는 그 독자들을 만나서 이제 종종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보다도 이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래서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태호 작가님의 시선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제 만화 주인공들이 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박탈당하고 네. 또는 영양분으로 친다면 좀 영양소가 좀 떨어져 있는 예. 그런 주인공들을 주로 써왔는데 제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 보는 관점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제 변호를 위해서 만화를 해왔던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만화를 통해서 독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나의 시선을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데뷔 초에는 전해주는 쪽이었고요. 예. 지금은 공감이고. 공감입니까? 왜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나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어요. 예. 확인이 됩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뭐 웹툰을 하게 되면 네. 밑에 댓글이라는 게 그렇죠. 달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300개 이상 넘어가고 이러면 뭔가 공통적인 어떤 댓글의 댓글의 흐름이 잡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얼추 많이 동의받고 있구나. 또는 뭐 반대급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귀담아들을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감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좋죠. 저같이 이제 원래가 좀 박탈된 어떤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많이 힘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종 난독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주장한 것이나 이제 나의 글이나 나의 작품을 자기의 관점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갖고 난독증이라고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죠.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런 뜻인데 그걸 엉뚱하게 읽어서 엉뚱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가서 그분을 가르쳐 주세요. 앞에 몇 수 앞에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고 윤 작가가 윤 작가 성향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의미일 거다 그러면 친절하게 제 인터뷰 링크를 달아주면서 네. 그런 뜻 맞습니다 하면서 네. 이제 독자들이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거의 안 댓글 쓰거든요. 댓글 안에서 조정 기능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교통경찰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요?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미생에서의 주인공, 똑같은 주인공과 똑같이 프로바둑 기사가 못 되고 네. 한국기원 연구생이었는데 이제 지금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장그래라는 캐릭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장그래가 잘 되면 자기 자신도 잘 될 것 같다. 꼭 장그래가 성공하는 이걸 이제 취재 모임 갔다가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막 눈물이 나오면서 이제 답글을 달았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미워하지 말았으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게 웹툰의 이제 성격이 이제 수시로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반응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애당초 잡았던 작품의 구상이 댓글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틀거리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예. 뉘앙스는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작품을 준비할 때 어떤 작가들은 플롯을 다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긴 시간을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획 기간만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4년 7개월짜리 일이었는데 네. 4년 전에 지금의 어떤 플롯을 결정하고 가는 거는 저한테는 좀 두려운 일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 저 역시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비약할 수 있는 포인트만 만들고 주인공은 여기에서 어떤 체험을 해야 돼라는 부분만 만들고 네. 그때에 가서 최선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예. 쪽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 거기에서 이제 대사를 쓰거나 어떤 에피소드를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독자들의 댓글들을 계속 보면서 네. 아, 이 에피소드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좋겠구나라고 네.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글쟁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글을 쓰면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데 여기서 좀 뭔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자료도 찾고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 이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근데 용케 그거를 또 아주 심을 찌르는 댓글이 있어요. 그 아마 글 쓰시는 분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솔직히 동종업계에 계신 쪽팔리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어떤 그 댓글을 읽다 보면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대중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읽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 검열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네. 결국 오히려 더 날카롭게 써야 되는 건데 조금 더 무디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득일 수도 꼭 득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후퇴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끼라는 만화 네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스테리한 네네, 그 그렇죠. 코드를 예. 갖고 있다 보니 항상 두려운 게 장르물을 할 때는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저보다 그 장르에 정통한 독자가 있다라는 게 제일 두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어떠한 그 플롯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나보다 더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독자가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네. 독자가 어디까지 지금 내가 쓴 것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내가 그동안 설명을 해왔지만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네. 어떤 걸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일단 빨리 재조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제가 원하는 이야기대로 끌고 갈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들켰는지도 알게 되죠. 예를 들어 그 이끼 같은 경우에 네. 3회인가에서 그 이영지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네. 그때 빨리 눈치채면 안 되는 캐릭터인데 오. 어떤 분이 댓글에 이 여자가 핵심일 거야 라고 댓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다음부터 이 여자를 그냥 하찮게 보이려고 그냥 뭐 주인공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등 뒤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 잘리는 컷에 집어넣는다거나 행인 일이 돼버렸군요. 예, 이 여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예. 한동안 안 나오게 한다거나 예. 그럴 땐 정말 화들짝 놀랬었죠. 그렇죠. 근데 참 그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없는 거잖아요. 예, 특히 기획 단계에서. 예. 그래서 미생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극구 만류한 분들이 계실 때 강풀 같은 절대 경우가 이건 성공 못한다. 그죠? 형님의 이끼를 하고서 지금 이렇게 한가한 작품을 하느냐 하면서 네. 이제 너무너무 말렸죠. 근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면 귀가 얇아지잖아요, 사실. 아니, 내가 기획을 아니죠. 잘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제가 강풀보다 이 판의 짬밥이 훨씬 더 되기 때문에 후배 말을 듣고 뭔가 접을 수는 없는 거죠. 더 잘 만들어내야 되죠. 확신을 하셨습니까? 확신이 없었죠. 확신은 뭐예요, 없었지만 그러면? 예. 그래서 잘 만들어야지라고 더 칼을 갈지만 네. 풀이가 맞을지도 몰라라고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예. 공포에 빠지긴 했었죠. 그래요. 예.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다가도 지금 이게 내가 맞는 길로 지금 발걸음이 맞게 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특히 회사 이야기는 예. 미생 시작하고 한 6, 7회 정도 됐을 때 취재가 됐어요. 처음으로. 네네네. 그 전까지는 기업체 그 취재 의뢰를 하니까 대부분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예, 홍보팀에서. 예. 그랬다가 제 페이스북 친구의 지인이 그 종합상사에 다니고 계시고 이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네. 이제 뭐부터 했냐면 과장이 위입니까 부장이 위입니까 이거부터 물어봤죠. 그러니까 직급도에 대해서. 예.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차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예.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 대리란 사람은 사원보다 위인 줄은 알겠는데
대리하고 차장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예. 과장, 부장, 부장, 과장 이 사이에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예. 이걸 몰라가지고 예. 그분들 매체에 만나서 기업의 어떤 요 구성도하고 예. 직급 체계하고 예. 몇 년이면 보통 진급되는지 요 체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6화쯤 됐을 때 알게 돼서 그 6화 전에 나오는 회사의 분위기는 약간 모호하게 묘사가 됐었죠. 다 예. 뉘앙스로만 회사 같은 느낌만 주는 정도로 묘사가 됐었죠. 그래요. 회사에서 특강 요청 많이 안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어떻게 많이 응하신 편이셨어요? 어땠어요? 그 제 만화의 독자 주력층이시니까 그렇죠. 가서 대부분은 했었죠. 그러면 그 회사에서 특강 요청을 할 때 이런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주제가 대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그 어떤 진급을 한다거나 네. 회사원으로서의 어떤 자세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만화를 해봤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 가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냥 그렇게 주제를 주시면 예. 그것보다는 예. 보통 흔히 창작자를 두고 네.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할 텐데 네. 아니다. 그 만화가가 정작 되고 나면 네. 내 꿈이 만화가였나 더 고민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화가란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만화가 자체가 내 꿈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예. 회사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예. 회사원이 되고자 꿈을 꾸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원이라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내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 어렸을 때 이야기 같은 거 쭉 하고 뭐 무식한 이야기들 막 하고 네. 그래서 무식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래서 취재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예 백지 상태에서 가가지고 다 여쭤보고 거의 스터디 같이 취재를 하는 이야기들 다 하고 그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조는 분은 없었습니까? 항상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딜 가나 항상 계시죠. 그래요? 만화 웹진 창간하셨어요? 만화 리뷰 사이트 예. A코믹스라고요. A코믹스 창간 됐죠?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죠. 그러면 그 리뷰의 주체는 누굽니까? 대중들입니까? 대중이죠. 그렇습니까? 처음에 리뷰 사이트 만든다고 했을 때 만화가 분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예. 자기 비평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비평지라는 건 조금 더 그 관련된 업계 관계자들을 향한 지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선수 대 선수가 같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독자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만화책이 서점에 가보면 비닐로 쌓여가지고 판매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이 만화에 대해서 어디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지 않는 이상 이 만화의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포털에 들어가 봤자 개인의 감상이 적혀 있고 네. 그 감상이 어떤 감상을 읽어야 나의 코드에 맞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선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사람이 하루에 만화를 볼 수 있는 총량의 시간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미생의 독자가 됐다가 미생 때문에 만화를 보게 됐다가 다른 만화도 한번 봐볼까 이랬을 때 너무나 많은 만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못 받아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유명한 작가 위주로 만화를 보게 되고 그렇죠. 이름 없는 신인 작가들은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어도 그 자기 작품이 노출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발굴해내서 오히려 당신에게는 이런 만화가 더 적절하지 않나요? 어떤 이런 가이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1호 리뷰 작품은 어떤 거였어? 그 데일리 웹툰 10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매일매일 그 웹툰 10을 공개하는 게 있고 일본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영업만 책임지고 있어가지고. 영업? 예. 제가 얼굴마담 하면서 지금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를 오픈한 것도 미술 기자도 없는데 사이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서 그 같이 사업 제안을 하거나 투자 제안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실체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제 말만 듣고 뭔가를 하기에는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좀 아직 부족하지만 부랴부랴
오픈을 해놨죠 지금. 지금 아주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인 거 둘째치고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정말 자고 싶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예. 얼마나 주무시는데요? 그 미생 연재할 때는 월요일 날 화실에 나와서 예. 수요일 날 들어가서 자고 예. 목요일 날 나와서 토요일 날 들어가서 자고 그다음 일요일 날 자고. 그러면 댁에 가시면 밥은 얻어 드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을 얼굴은 봐야 되니까 예. 저녁 먹을 때 잠깐 들어가서 같이 예. 밥 먹고 나오거나. 예. 예.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검색을 해서 저의 행적을 살피죠. 트윗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사람들이 막 저를 중계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디에서 봤다. 예. 어디에서 술 먹고 있다 뭐 이러고. 예. 그러면 아니 그래도 가족한테도 좀 네. 가족의 일원이시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거기는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의무도. 저는 아직 산업화 시대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찌되건 너희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말씀하시면서 열등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제분들에게 예. 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는? 어쨌거나 자기 인생을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 있지만 네. 개개인의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과정은 좀 이렇게 부족한 지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역할을 충분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충분히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 네. 네. 결과까지 이뤘다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루려고 추구했던 사람. 그럼 자제분들이 지금 그렇게 아빠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예. 오, 자신있게 대답하시네. 예. 저희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믿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그 미생에서 예. 오차장이라는 캐릭터가 가족들을 데리고 3년 만에 제주도 여행 가는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제 아이들하고 좀 느낀 지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짧게 집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네. 되게 호들갑스럽게 반겨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와 아빠 이러면서 막 올라타고 막 업고 막 이러는데 예. 한 20분 30분 지나면 이제 못 보던 사이에 서로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아빠의 모습이 있고 아이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좀 다른 거죠. 서서히 유격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아빠와 네. 실제 아빠 사이에서. 그렇죠. 한 20, 30분 지나면 조금 피로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피로해지고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예. 사춘기 시절이 되면은 이제 문을 잠그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예. 자제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남자의 큰애가 이제 13살이고 예. 딸애가 9살이에요. 예. 아직 문을 잠글 때는 아니겠군요. 예, 자기 방도 무조건 문 열어놓게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건데 어떤 작가분들을 만나서 하면은 이제 작품 활동을 하세요. 근데 정말 꼭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뒤로 밀어놓는. 내가 좀 더 내공이 쌓이고 내가 네.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반드시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제로서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우리 네. 윤태호 작가님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예, 없으세요? 저는 예. 그 웹툰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네. 출판 만화는 제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가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굉장한 페널티가 돼요. 그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대상화하는 독자층하고 제 나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네네. 그 사이에 젊은 작가들은 계속 나오고. 네. 근데 웹툰으로 왔을 때는 제 나이 또래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있기 때부터 거의 20대 후반, 50대까지가 제 주 독자층이거든요. 예. 그 포털에 연재하다 보면 포털 측에서 그 클릭 수에 따른 그 성별, 예. 그다음에 연령 분포도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거 보면은 오히려 10대 이런 친구들은 제 그림체가 이제 구리다고 잘 안 보고 20대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재밌네 이러고 30대 정도 가면 거의 피크로 좋아해주고
이제 40대까지 주 독자층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쭉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같이 늙어가면서 제가 보는 세상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그것이고 독자들이 봤을 때도 그래 이게 우리 이야기고 나도 공감해 또는 보고 싶어, 목격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들의 세대가 이렇게 이 만화에서 증명되고 있구나, 목격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하고 지금 그 그림체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좀 꼭 여쭤봐야 되는데 그림체가 바뀌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 쉬운 일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체를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어들은 풍울로는 자기 그림체가 있어서 그걸 바꾸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설을 쓰는 분이라 그러니까 자기 문체라는 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바꾼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그림체까지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야기는 이런 톤, 색감도 이렇게 가져가고 뭐랄까 캐릭터의 사이즈 크기도 두상의 크기도 이 정도는 넘지 않게 그리고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가는 그 모색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쓰고 취재도 가고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 근데 왜 10대는 우리 그 작가님의 그림체가 구리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주로 좋아하는 작품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로 좋아하는 작품들이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예쁘고 눈동자 안에 은하수가 들어있는 캐릭터 같은 걸 좋아하죠. 그 순정 만화 캐릭터? 거기에서 살짝 좀 더 이제 순정 만화스러운데 소년 만화로 된 어떤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죠. 예쁘장한. 그러니까 이 눈에 그 호수가 있고 이런 건 그 캔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도 제 만화 주인공의 코가 삐죽한 이유도 10대 독자들을 유혹해보고자 했던 저 얄팍한 수였는데 결국 잘 안 됐죠. 요즘도 그런 캐릭터가 10대들한테는 먹히나 보죠? 제가 착각한 거죠. 오히려 그 미생은 19금 표시를 안 달았지만 자연스럽게 19금 만화가 된 측면이죠. 왜냐하면 봐도 모르거든요. 10대 아이들이 봐도 공감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에게 만화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저 만화는? 과거에는 만화라는 게 나는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도구였다면 지금은 저를 제가 목격한 세상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십니까? 과거의 저를 피해 보자면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 고리타분한 인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선가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창작의 원천은 바로 고통에 있다.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윤태호 작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열등감, 이것이 자신의 창작의 동력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아픔이 없는 상상은 몽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